안녕하세요, 고르발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발리로 이주 오시는 분들이 꼭 봐야 할 영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주를 결심을 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답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답사 없이 무작정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답사를 통해서 미리 현지에 오셔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집을 구할 건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아이들 학교 등록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진행해야 될 일,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나눠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주를 오셔야지, 이런 답사 없이 그냥 가족들 그냥 일단 가자, 다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근데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다 고생시키지 말고 본인이 먼저 들어오셔서 사전 답사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사전 답사를 하셨다 그러면 사전 답사 가셨을 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전 답사 가시기 전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비자 없이 해외에는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셔야만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 취직할 그 대상의 회사에서,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비자를 진행을 해줘야만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학생비자, 학생비자라면 내가 그 해당 학교에, 대학교죠, 대학교에 등록을 해서 입학허가서가 나와야만 비자 진행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은퇴비자라면 그 은퇴비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 업체가 있습니다. 뭐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컨설팅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회사가 은퇴비자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줘야만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나 끼따스, 이따스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딱 정해져 있고 그 해당 업체에서만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가지고 알바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리고 은퇴 비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 알바하면서 일하거나 사업체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절대 안 됩니다. 은퇴 비자나 학생 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조금 알바를 했다? 이민국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철컹철컹 하는 거죠. 아니면 추방 당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문제는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전 답사도 하셨고 비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간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언어 공부입니다. 이 이주 오시는 분들 중에 언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내가 그래도 뭐 영어 한두 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가면 통하겠지 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발리에 여행 오셨을 때 본인이 영어를 사용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지는 발리에 있는 관광지, 꾸따, 스미냑, 짱구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국제학교가 몰려있는 덴파사르 지역 또는 뭐 짐바라 누사두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사용했을 때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설사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영어가 뭐 이렇게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100% 내 원하는 의사를 다 전달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를 사용하시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생활을 하시다 보면 원래 줘야 되는 정상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외국인 프라이스를 적용해서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마음 상하죠. 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쟤는 10,000루피아 했는데 왜 나는 15,000루피아 해줘?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 사기꾼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발리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먼저 배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 생활하시는데 정말 이 불편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정말 유창하게 언어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가정부 또는 기사한테 내가 시킬 수 있는 언어, 또는 물건 사러 갔을 때 이거 얼마예요? 그 사람이 얼마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내가 정확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되셔도 삶의 질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물론 책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서점에 가시면 인도네시아어 교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법부터 배우시지 마시고 회화부터 공부하시면 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기초부터 문법부터 조금 공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요. 어린아이는 회화부터 배워도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뇌가 굳어져 있는 성인들은 맨투맨 성문영어로 공부하셨던 세대라면 이 문법부터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언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책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딱딱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요즘 1:1 온라인 화상 수업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현지인 선생님도 1:1로 쉽게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혼자 배우실 필요도 없죠. 화상으로 배운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화상 수업이 있으면 녹화를 하셔서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요즘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발리 들어오셔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기 전에 언어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돈 가져오는 문제인데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살려면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비, 돈 들어갈 일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 들어갈 일들을 내가 돈을 어떻게 인도네시아로 보낼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그 많은 돈을 다 현금으로 들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철컹철컹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하려면 현지에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계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타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권과 키타스가 동시에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현지에 계좌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단 일부는 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내가 가서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누군가 한국에서 나한테 송금을 해줄 건가, 아니면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인터넷 뱅킹으로 해외 송금이 되는가, 이런 걸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일단 무작정 들어오셔갖고 나중에 뭐 누군가한테 부탁해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이들 학비 같은 경우는 그 주거래 외환거래은행에 아이들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죠, 그거를 제출을 하셔야만 그 아이들 학비를 정상적으로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이들의 학교 선택과 등록 문제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사실은 이주하시는 목적 중에 거의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를 선택하실 때 사립학교가 좋을지 또는 뭐 국제학교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내 아이 기준으로 맞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전 답사 오셨을 때 당연히 그 원하는 학교를 인스펙션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상담까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던데 또는 뭐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덥석 그냥 등록해 버리시면 나중에 막상 아이가 직접 학교를 다니고 나서 또는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단순하게 학비나 그 학교의 시설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학교의 구성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구성원, 그리고 교육 이념, 추구하는 교육 방식, 뭐 캠브리지인지 또는 아이비인지 또는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할 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까지 이제 정해졌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하나하나 고려를 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발리에 가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될 거고 가구도 사야 될 거고 인터넷도 가입해야 되고 전기, 수도, 핸드폰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단지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검색을 안 할 뿐인 거지. 자,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용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 살 때는 우리 집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많이
많이 쓴다고 전기가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소형 가정집 전기 용량이 2200W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2200W고 그 위에 걸 승합을 하려면 추가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200W가 어느 정도의 전기 용량이냐? 보통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쓰는 쿠쿠밥솥, 대략적으로 쿠쿠밥솥이 맥스로 전기를 잡아먹을 때 1400에서 1500W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헤어드라이기가 약 700W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전자제품만 합쳐도 이미 2200W가 가까운 거죠. 거기에 우리 집 냉장고가 항상 돌아갈 거고, 만약에 누군가 샤워를 하면서 온수기라도 쓴다면 전기 누전 차단기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은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겪는 일이고, 집을 구하실 때 이 내가 구하는 집의 전기 용량이 몇 와트인가, 이거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집주인에게 전기 승합 요청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면 동네에서 한 번씩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기부금 내라, 쓰레기 비용 내라, 또는 동네 마을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좀 참여를 하면서 돈을 좀 지불해라, 도네이션이죠. 그리고 뭐 딱히 뭘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호 비용을 내라, 뭐 우리나라 따지면 관리비 정도가 되겠죠. 뭘 관리해 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로 상태가 항상 안 좋은데 그 돈으로 이 비포장, 도로 포장이라도 좀 해주면 내가 이 마음이라도 좋을 텐데, 딱히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동네에서 찾아와서 어느 정도의 기부금 또는 보호관리 명목의 관리비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집 찾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항공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인도네시아에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입국하실 때 관세청에서 IMEI라는 것을 등록을 하셔야만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카드를 만들 때도 뭐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그냥 심카드 사서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당 통신사의 대리점에 가셔서 여권을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만 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을 보면 국가 계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사용하던 핸드폰이라면 보통 국가 계정이 한국어로 돼 있겠죠. 만약에 한국어로 국가 계정이 돼 있으면 인도네시아 전용으로 나온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같은 것들은 다운이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검색을 하셔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내가 이주를 했을 때 국가 계정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오셔야, 들어오셨을 때 갑자기 멘붕이 오거나 왜 다운이 안 되지? 남들은 다 그랩 쓰는데, 이런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를 결심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해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시행착오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도 준비 안 하고 오셔서 1년 이내에 뭐 한국 돈 1, 2억 쉽게 까먹고 가시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 정말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아니 뭐 그까이 1, 2억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제 영상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아무리 부자라고 하시더라도 본인의 생돈 까먹는 걸 그렇게 마음 편하게 견디시는 분들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